제가 최근에 한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입증할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대안도 없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어떤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대안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 저도 대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대안을 이야기를 해봤자 지금 공허한 이야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사회 현상들의 심각성들을 국민들이 더불어서 같이 자각하고요. 이것이 마치 박근혜 탄핵시켜서 내쫓고 선거해서 새 대통령을 뽑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되더라도요, 이런 경제 위기는 지금 올 수밖에 없고요. 내가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올 연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해먹게 놔주고 엉망이 된 책임을 거기 다 전가해서 부패까지 얹어서 다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건 터진 다음에 내년에 한 3월, 2월쯤 취임을 해서 나는 이걸 갖다가 참 전직 대통령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내가 이거 좀 수습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을 내년 2월 취임할 거를 이번에 언제 취임합니까? 5월 10일 바로 취임하잖아요. 만약에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요. 그러면 몇 달입니까? 한 9개월 일찍 먹으려다가 쪽박 차고 가는 사태가 발생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부분은요, 경기 한파로 외벌이 가구가 직격탄을 받아서 소득 소비가 첫 감소했다라는 기사가 엊그제 나왔죠. 자, 우리가 맞벌이 반대말이 외벌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 가구가 둘이가 벌면 맞벌이, 혼자 벌면 외벌인데, 자, 외벌이라는 거는 결국은 한 명은 집에서 가사를 하고 한 명은 나가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들어오는 돈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갑은 꽁꽁 닫고 얼어붙은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조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심각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이걸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항공기 회사에서 21년 근무하다 영업직에 뛰어든 허모 씨가 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도 나지 않고 영업직 특성상 임금도 유동적이어서 최근에 부인까지 경제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21년 만에 아내하고 맞벌이를 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혼자 벌어서는 지금 소득이 늘어나면 혼자 벌어서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소득이 점점 나빠지면서 혼자 벌어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외벌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요 371만 6천 원인데 2015년보다 2016년이 0.6%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물가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갈수록 올라가는데 소득이 줄어드니 혼자 벌어서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외벌이 가구의 벌이가 줄어든 것은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외벌이 가구는 매년 이렇게 4% 안팎으로 늘어났는데 2009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0.6% 늘었답니다. 그런데 경기 한파가 하도 심해지니까 지금 불경기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소득이 0.6%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득이 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인 물가 인상률이 아무리 지금 물가가 안 오른데도 4%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세금이나 뭐 보험료부터 이런 게요. 그런데
소득이 4% 올라봤자 똑같은 겁니다. 전년하고. 그런데 소득이 뒤로 가고 나머지는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출이 늘어나면. 특히 외벌이 하는 사람들 중에 애들이 커가면 점점 결혼할 때까지는 소득이 나갈 때가 더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외벌이 가구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는 228만 천원, 즉 1.8%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죠. 사람이 소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통계를 내게 되면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인 어떤 소비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도 줄었다는 겁니다.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555만 8천 원이라서 2.7% 늘었고, 소비 지출도 전년의 증가율보다도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부인이 남편만큼은 안 벌더라도 둘이 합산을 하면 그래서 소득이 조금씩은 늘어가는데, 외벌이 가구는 소득이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취약계층이 외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많아 경기 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는 이야기죠. 좀 살만한 사람들 부부는 대부분 요즘은 새로 탄생하는 부부들 중에 중산층 이상은 다 맞벌이죠. 부인도 대학을 나와서 어떤 형태로든 취직을 합니다. 맞벌이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경제 취약 계층일수록 보면 본인도 그렇지만은 부인도 여러 가지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아서 혼자서 버는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 되니까 외벌이 가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나마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붙고 있던 보험을 깨가지고 생활비로 쓴다는 겁니다. 저축도 줄여야 되죠. 자,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저축액이 6,942만원으로 16만원 늘었지만은 40대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저축이 줄었고요. 상대적으로 사회 진출 초기에 해당되는 20대의 저축액은 261만원, 11%나 줄었다는 겁니다.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벌이 저소득 20대가 경기 불황의 영향력을 직접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요, 지금 이 내수 지표가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설에도 설 특수, 명절 특수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설에 이 돈 씀씀이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설에도 이 선물 살 가게 돈이 없어서 선물 세트가 저가만 팔리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마트는 이 판매가가 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 줄었고, 백화점도 2.5% 줄었다는 거. 이러면 설 특수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외벌이 가구들은 지금 뭐 설 특수나 이런 부분은 고사하고요, 적금이나 보험 해지로 겨우 버텨가고 있다. 저축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금이나 보험을 중간에 깰 경우에는 그야말로 원금도 못 받는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2006년 3분기까지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해서 원금 손실을 본 금액이 4조 원이라는 겁니다. 이 4조 원 다 없는 사람들이 깼죠.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걸 왜 깨겠습니까?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목돈을 받기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도 해지하게 되면 이 원금 손실이 좀 있죠. 그게 4조 원이라는 거면, 자,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최근 5년간에 보험료 이 원금 손실액이 15조를 넘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보험료 원금 손실이 2012년까지는 감소했는데 2015년에 16%가 늘어난 다음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지간하면 보험 깨겠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깨는 거라는 겁니다. 혼자 보니까 소득이 조금씩은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이 뒷걸음치고 소비할 거는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축 투자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다는 겁니다. 보험도 크게 보면 일종의 이 저축이겠죠. 특히 최근에는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기가 보험 들어가 있으면 그 보험 든 액수가 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한 70%, 80% 정도를 담보로 해서 보험사로부터 도로 돈을 빌리는 거죠. 지가 돈 넣어놓고 그걸 담보로 해서 보험 해약은 안 하고, 해약을 안 하니 너무 아까우니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말 보험사의 약관 대출 잔액은 54조 원으로 전년보다 4%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약관 대출은 은행에 비해 대출 금리는 높지만은 까다로운 대출 심사가 없어서 생계형 대출로 통하죠. 자, 그러니까 지 보험 내는 게 있으니까 떼일 염려가 없으니 보험사는 슬슬 뭐 최악의 경우에 그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보험 들어간 걸 갖다가 해지시켜버리고 거기서 받아가면 되니까요. 자, 참 이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들도 문제입니다. 이 보험사들이요, 떼일 염려가 없는 이 대출을 가지고 은행보다 대출 이자가 높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참 기가 찹니다. 최근에 이 보험 이야기 하니까 그 종합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들고 2년이 지나서 자살을 하면 원래 보험료를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자살의 경우도 재사망보험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험사들이 안 줬는데요. 이 나머지 보험사들은 다 준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삼성, 교보, 하나 이 세 군데가 버티다가 얼마 전에 이제 삼성생명이 주겠다 하니까 이제 마지막 남았던 하나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보험금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들이 재사망보험을 팔면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했을 경우에도 재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이 상품의 수익자들에게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망보험과 재사망보험금의 차이는 뭐냐? 재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의 두세 배를 줘야 되는데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고 싶었을 거고, 자살은 죄가 아니냐고 이런 사회적 통념에 기대어서 저거 약관에 기재해 놓고도 지급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서 2014년 9월에 금융감독원이 적어 놨으면 적어준 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돈 주라고 권고까지 했는데도 보험사들이 주지 않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 빅3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겠다고 했고요. 이 사람들은 대법원까지 판결을 끌고 가면서 지급을 거부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난해 5월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따라야 된다 하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11월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주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이걸 또 빌미로 또 버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살보험금 중에 안 준 거야 다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법리를 따지기 이전에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약관에 적어놓은 거는 무조건 줘야지, 이것도 안 주겠다고 하면 중징계하겠다 하니까 그때사 법적 핑계를 대고 이리저리 버티다가 이제서 이제 마지못해 한다는 겁니다. 정말 나쁜 놈들인데요. 이 돈이 많습니다. 삼성생명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1608억이고요. 징계가 결정된 뒤에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징계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더 줘야 될 돈이 지연 안 준 이자까지 늘어나가지고 1740억이 됐어요. 자, 일찍 줬으면 100억을 절감했을 건데 버티다가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교보생명은 이 제재를 갖다가 하려고 하기 직전에 지연 이자를 빼놓은 나머지는 내겠다고 해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은 삼성생명은 이 중징계 결정이 나온 다음에 CEO가 이제 쫓겨날 판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남았던 하나생명도 이사회에서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정말 죽어서 보험료 받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불쌍한 분들입니까? 근데 그것이 사회적 통념은 따지기 이전에 계약을 했으면, 우리가 법은 전부 계약 따라가잖아요. 정관, 약관 좋아하잖아요, 법은. 그러면 그 돈은 줘야죠. 저도요, 개인적으로
뭐 신장 이식 수술도 하고 고관절 이식 수술도 하고 코 수술도 했는데요. 보험료를 받으려 보니까 몇 조항이 뭐다 해갖고 들어가 있었는데 관절 질환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보험료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참 보험사들 말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몰린 사람들 덩쳐서 돈 벌려 하지 마십시오.